IMDb 선정 에로틱 무비 톱10 10위 유체의 증거 감독 울리 에델 출연 마돈나 레베카 칼슨 역 윌렘 데포 프랭크 델레인 역 유체의 증거는 1990년대 초반에 유행한 에로틱 스릴러 플러스 법정 드라마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육망 권력 조종 진실의 불확실성을 중심에 둡니다. 부유한 노신사 앤드루 마시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아 사망 당시 젊은 연인 레베카 칼슨과 함께 있었고 그의 유언장에는 재산 대부분을 레베카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계획된 타살로 의심하는데 레베카가 성적 행위로 피해자를 흥분시켜 심장마비를 유도했다는 것으로 레베카 칼슨은 피고인이자 미스터리의 주인공입니다. 매우 매혹적이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인물인데 그녀는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 태도는 순수함과 계산됨 사이를 오가며 진실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취약한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단지 관계의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진 것인가에 대해 영화는 처음부터 관객에게도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프랭크 델레이는 변호사이자 흔들리는 관찰자인데 레베카의 변호를 맡게 된 프랭크 델레이는 원칙을 중시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지만 레베카에게 점점 강한 감정적 육체적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전통적인 법정 스릴러에서 벗어나 프랭크는 객관적 방어자가 아니라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인물이 되고 점점 레베카의 말과 행동에 조종당하는 듯한 상태에 놓입니다. 재판은 증거의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성적 관계가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쾌락이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을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검찰은 레베카의 과거 연애사와 성적 성향을 문제 삼아 그녀를 위험한 파파탈로 규정하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사망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이며 성적 취향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도덕적 불편함이 법적 유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프랭크와 레베카의 관계는 점점 위험해집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고 레베카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인물로 남아 관객은 끝까지 혼란에 빠지는데 그녀는 무고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자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재판은 한 방향으로 결론에 이르지만 영화는 완전한 진실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는데 레베카의 무죄나 유죄보다 중요한 것은 프랭크가 잃어버린 객관성과 자기 통제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남는 질문은 우리는 증거로 판단했는가 아니면 욕망과 선입견으로 판단했는가로 레베카 칼슨은 판파탈의 전형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정체가 규정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연기자라는 새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반면 프랭크 델레이는 이성법 윤리를 상징하지만 욕망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관객의 시선을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핵심 주제는 욕망과 범죄의 경계로 쾌락은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이며 타인의 죽음과 연결되는 순간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에 집중됩니다. 여성의 성적 주체성은 쉽게 범죄성으로 낙인 찍히는데 영화는 이 편견을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드러내 법은 사실을 다루지만 인간은 해석과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법정 장면과 사적 공간의 대비를 통해 가능성과 냉정함을 오가는 영화로 90년대 에로틱 스릴러 특유의 도발적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영화는 욕망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9위 와일드 오키드 감독 잘만 킨 주연 미키 루크 제임스 필러요 캐리 오티스 에밀리 리드요 영화 와일드 오키드는 1980에서 90년대 에로틱 드라마의 대표작으로 권력 욕망 자기 인식을 중심에 둔 이야기인데 잘만 킹 특유의 스타일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에밀리 리드는 미국에서 온 신입 변호사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녀는 일과 사랑 모두에서 경험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리우는 에밀리에게 낯설고 관능적인 도시로 다가오고 이국적인 분위기는 곧 그녀의 감각과 가치관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 도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에밀리의 내면 변화를 촉진하는 장치입니다. 에밀리는 현지에서 제임스 필러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욕망을 구현한 인물로 부유하고 자신감 넘치며 지배적인 매력을 지닌 인물이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관찰하고 시험합니다.
에밀리는 그에게서 두려움과 끌림을 동시에 느끼는데 제임스는 에밀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거리두기 시선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녀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에밀리는 제임스와 반복적으로 마주치며 그가 주최하거나 출입하는 관능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들은 노골적인 쾌락보다 에밀리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제임스는 그녀를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밀리는 처음으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에밀리는 제임스에게 점점 강하게 끌리지만 동시에 의문을 품는데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원하는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욕망 실험 대상으로 보는가라는 갈등은 에밀리의 내적 성장을 촉발합니다. 이전에 에밀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행동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선택에 책임지려는 인물로 변해가는데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에밀리는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제임스의 시선 속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되기로 하고 이 선택은 제임스에게도 변화를 일으켜 그가 유지하던 감정적 거리와 통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상실과 진짜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해피엔딩도 비극도 아닌 열린 결말에 가까워 에밀리는 더 이상 이전의 순진한 인물이 아니며 제임스는 통제 대신 상호성의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이 완성되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에밀리가 스스로를 인식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인데 에밀리는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여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자 성장서사가 됩니다. 반면 제임스는 욕망과 권력의 상징으로 타인을 통해 자신의 공허를 확인해온 인물이지만 에밀리를 통해 통제의 한계를 마주하는데 욕망은 타락이 아니라 자기 인식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지배가 될 수 있으며 진짜 관계는 상호 선택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잘만 킹 특유의 관능적인 음악과 느린 편집, 대사보다 표정 시선 몸의 거리에 집중하는 연출이 특징으로 한 여성이 욕망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8위 안티크라이스트 감독 라스 폰트리에 출연 윌렘 데포 그역 샤를로트 갱스부르 그녀역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안티크라이스트는 공포애로 우화가 결합된 작품으로 핵심은 비극적 사건 이후의 애도 실패, 자연과 인간의 폭력성, 선과 죄의 얽힘을 다룹니다. 흑백의 느린 화면 속에서 한 부부가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린 아들이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데 이 비극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쾌락과 죽음이 같은 순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후 죄책감과 자기혐오의 씨앗이 되는데 챕터 1 슬픔에서 아내는 극심한 슬픔과 불안, 공황에 시달립니다. 남편은 치료사로서 감정을 억제하고 임상적 방법으로 아내를 치료하려 드는데 그는 공감보다 기법과 통제를 선택해 그녀의 슬픔은 병리화되고 관계는 점점 비대칭이 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애도의 실패로 슬픔을 함께 견디지 못하고 고쳐야 할 문제로 취급한 결과 균열이 생기는데 챕터 2 고통에서 남편은 아내의 공포를 극복시키려 둘이 과거에 머물렀던 숲속 오두막 에덴에 갑니다. 그러나 자연은 위안이 아니라 불안의 증폭기로 작동하는데 숲은 아름답지만 위협적이며 생과 사가 뒤엉킨 공간으로 묘사되며 동물들의 기이한 행동은 자연의 무정함을 암시합니다. 아내는 점점 자연을 악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그녀의 죄책감은 아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자기 처벌로 변해갑니다. 챕터 3 절망에서는 오두막에서 밝혀지는 사실들로 인해 아내의 내면은 급격히 붕괴하는데 그녀는 과거의 자연과 여성성을 왜곡된 방식으로 연구했고 여성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합리와 분석으로 상황을 제어하려 하지만 아내의 고통은 이성으로 다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데 이 장에서 관계는 치유자, 환자에서 지배, 피지배로 전도되며 폭력의 문턱을 넘습니다. 챕터 4인 새 거지에서는 숲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사슴, 여우, 까마귀가 상징적으로 결합되며 파국이 도래하는데 슬픔, 고통, 절망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아내는 자신과 남편을 모두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편은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관계는 상호 파괴의 국면으로 치닫는데 이 장은 인간 내부의 폭력이 자연의 무정함과 겹쳐지는 지점입니다. 사건이 끝난 뒤 남편은 숲을 빠져나오는데 산길에서 수많은 얼굴 없는 여성들이 스쳐 지나가며 영화는 이 폭력은
개인의 관계인가 아니면 인간과 자연의 본성인가라는 질문을 남긴 채 끝납니다. 그녀는 상실을 자기 혐오와 죄의식으로 내면하며 여성성 자연을 악으로 동일시하는데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며 애도에 실패한 슬픔이 자기 파괴로 전환된 인물입니다. 반면 그는 합리와 통제를 신뢰하는 인물로 치료사의 언어로 관계를 지배하며 공감의 결여가 폭력을 키우는데 이성의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슬픔을 견디는 대신 제거하려 할 때 고통은 더 잔혹한 형태로 돌아오며 자연은 치유가 아니라서 선도 악도 아닌 무정한 힘이며 인간의 의미 부여가 붕괴되는 공간입니다. 한편 이 영화는 여성 혐오 논쟁에 시달렸는데 영화는 여성 혐오를 비판 없이 재현하는가 아니면 관계에 빠진 인물의 관념을 고발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의도적 모호성으로 논쟁을 촉발합니다. 또한 이성은 안전하고 감정은 위험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 영화는 둘의 극단이 만날 때의 재앙을 보여주는데 슬로모션이나 정지에 가까운 숏과 거친 핸드헬드의 극단적 대비를 보여줍니다.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윤리적 질문에 방치하는데 안티크라이스트는 애도되지 않은 슬픔이 어떻게 사랑 이성 자연을 적으로 돌리며 폭력으로 폭발하는가를 그린 우화적 비극입니다. 이 영화 제작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제목이 맨 먼저 정해졌고 2005년에 제작하려 했지만 수석 프로듀서 옌센이 실수로 영화의 결말을 공개해 격분한 폰트리에는 대본과 스토리를 다시 짜려고 제작을 연기했습니다. 그 후 감독은 2년 동안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일종의 치료요법으로 안티크라이스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으며 당시 느낀 고통과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반영했다고 합니다. 7위.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출연 말론 브란도 폴려, 마리아 슈나이더 잔느역.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에로티시즘으로 유명하지만 핵심은 상실 자기 파괴의 명성 속의 권력을 다룬 비극적 심리 드라마입니다. 중년의 미국인인 폴은 아내의 자살로 깊은 상실과 분노에 빠져 있고 젊은 파리 여성인 잔느는 약혼을 앞두었지만 삶의 방향에 대한 불안과 공허를 느낍니다. 두 사람은 파리의 빈 아파트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마주치는데 이 만남은 즉흥적이며 설명도 미래도 없으며 폴은 잔느에게 서로의 이름, 과거, 일상은 묻지 않으며 오직 이 공간에서만 만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 규칙은 친밀함을 보호하기보다 감정을 제거한 채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잔느는 망설이지만 받아들이는데 아파트에서의 만남은 점점 일방적인 구조로 기웁니다. 폴은 자신의 상실과 분노를 언어와 행위로 쏟아내는데 잔느는 끌리면서도 불안을 느끼고 주도권을 거의 갖지 못하며 중요한 점은 이 관계가 치유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은 상처를 직면하기보다 익명성 뒤에 숨겨 폭발시키는데 아파트 밖에서 잔느는 자는 약혼자와의 결혼 준비라는 정상성의 궤도로 돌아가려 하고 폴은 아내의 장례와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밀실의 관계는 현실을 잠시 마비시키지만 대체하지는 못한 것으로 폴은 갑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잔과 진짜 관계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이름을 밝히고 함께 밖으로 나가 미래를 말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너무 늦었는데 익명성과 지배위에서 시작된 관계는 대등한 사랑으로 전환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잔느는 폴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면은 충돌로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벌어지는데 영화는 익명성 위의 욕망은 책임과 상호성을 요구하는 사랑으로 변형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폴은 상실을 애도하지 못한 인물로 고통을 통제와 폭발로 처리하고 익명성은 그의 방어막이자 무기인데 솔직함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고백을 강요합니다. 잔느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인물로 밀실에서는 수동적이지만 결말에서 선택을 하는 주체인데 정상성인 결혼과 파괴성인 밀실 사이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름을 지은 친밀함은 정말 자유로운가로 답은 아니요에 가까운데 익명성은 폴에게만 자유를 주고 잔느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욕망은 애도를 대신할 수 없는데 폴은 사랑이 아니라 마취를 원하며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 경험과 언어의 격차라는 비대칭이 관계를 구조적으로 불균등하게 만듭니다. 빈 아파트는 애도되지 않은 내면의 공간이며 파리의 겨울빛은 차가운 정서를, 브란도의 즉흥적 대사는 감정의 날 것을 보여주며 탱고는 통제와 밀착, 리드와 팔로우에 은유합니다. 이 작품은 영화사적으로 위대함과 함께 심각한 윤리 논쟁을 동반했는데
촬영 과정에서 여배우 마리아 슈나이더의 동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후 감독의 연출 방식은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영화는 작품 분석과 제작 윤리를 분리해 성찰하는 대표적 사례로 다뤄지는데,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상실을 애도하지 못한 욕망이 타인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유비, 세크리터리. 감독, 스티븐 셰인버그. 출연, 제임스 스페이더, 이 에드워드 그레이어, 매기 질러놀리 홀로웨이어. 영화 시크릿트리는 BDSM을 소재로 하지만 핵심은 자극이 아니라 상처 입은 두 사람이 합의된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심리 로맨스입니다. 주인공 리 할로웨이는 자해 습관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나는데, 그녀는 가족의 기대에 맞춰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타이핑을 배워 법률사무소 비서 자리에 지원하고 그곳에서 변호사 에드워드 그레이를 만나는데, 리의 집은 겉보기엔 안정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억압적이고 불안정한 공간입니다. 그레이는 말수가 적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엄격한 인물인데, 리의 첫 업무는 타이핑 실수 수정으로 그레이는 실수를 하면 처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성적 의도가 없이 규칙과 통제, 침묵이 먼저 등장하지만 이 관계는 서서히 긴장을 쌓아가는데, 어느 날 그레이는 리의 실수에 대해 체벌을 가하고 리는 놀라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강한 감정적 각성을 경험하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타인이 인식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해는 혼자만의 행위였지만 이 관계에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조직되는데, 리와 그레이는 업무와 처벌을 반복하며 점점 암묵적 합의에 도달합니다. 리에게 이 관계는 수치가 아니라 안정감, 혼란이 아니라 질서, 자해 대신 대체된 감정 처리 방식이 됐지만, 문제는 이 관계가 아직 명확히 말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레이가 여전히 감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으로 그레이는 갑자기 관계를 중단해 그는 리를 해고하고 다른 정상적인 여자와 약혼하는데, 이유는 자신이 비정상적이며 위험한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리를 사랑하지만 사랑을 허용할 용기가 없기 때문인데, 이 단절은 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리는 그레이의 사무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기다립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는데, 이 행동은 굴종이 아니라 주체적 선언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관계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레이는 결국 돌아오며 리의 행동을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이해하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명확한 합의를 나누는데, 리는 자해를 하지 않고 그레이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둘은 사회적으로 기이해 보일지라도 서로에게 건강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리 할로웨이는 피해자이자 주체이며 자해에서 통제된 관계로 이동해 자신을 처벌하던 사람이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반면 그레이는 권위적인 외피 뒤에 숨은 불안한 인물로 통제를 원하지만 책임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위해 자신의 비정상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물입니다. BDSM은 폭력이 아니라 합의의 문제라고 영화는 분명히 말하는데, 핵심은 동의, 선택, 의사소통이며 누가 정상이며 사회가 정한 정상은 과연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화에서 정상적인 가족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는 오히려 안정적인데, 사랑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서 리는 그레이를 치료하지 않고 그레이는 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욕망을 인정하는데, 시크릿트리는 사랑은 상대를 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서로의 비정상성을 존중하는 합의에서 시작된다는 영화입니다. 5위, 나인 하프위크. 감독, 에이드리언 라인. 출연, 미키 루크 존 그레이어, 킴 베이싱어, 엘리자베스 맥브로여. 나인 하프위크는 1980년대 에로티시즘 영화의 상징이자 사랑, 욕망, 권력, 자기 상실을 다룬 심리 멜로드라마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과정을 매우 냉정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뉴욕에서 갤러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친구와의 교류를 갖고 정서적으로 무난한 삶을 살지만, 어느 날 거리에서 존 그레이를 우연히 만납니다. 부유하고 말수가 적으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남자인 존은 엘리자베스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이 만남은 엘리자베스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냅니다. 존과 엘리자베스의 관계는 처음부터 비대칭으로
존은 항상 주도권을 쥐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반면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그의 규칙을 따르고 왜라는 질문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게임에 가까운 유혹인데 존은 엘리자베스를 점점 더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여 눈을 가리게 하거나 음식과 감각을 통제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존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엘리자베스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거부할 언어를 잃어갑니다. 엘리자베스는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엘리자베스의 기존 세계는 무너져 직장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존이 연락할 때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존은 사랑을 말하지 않고 미래를 약속하지 않으며 관계의 정의를 철저히 회피했는데 이 시점에서 관계는 친밀함이 아닌 의존으로 변하며 존의 요구는 점점 감정적 정체성적 경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굴욕을 느끼고 두려움과 흥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사실을 깨닫고 존의 집을 떠나며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관계를 끝내는데 설명도 사과도 변화도 없어 마지막 장면에서 엘리자베스는 상처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떠나는 것으로 해피엔딩도 비극도 아닌 성장에 가까운 결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순진하지도 완전히 무력하지도 않으며 욕망을 느끼고 탐험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인물로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반면 존은 매력적이지만 공허한 인물로 타인을 통해 통제의 쾌감을 얻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데 악인이기보다는 정서적 공백의 화신입니다. 욕망과 사랑은 달라 욕망은 흥분을 주지만 사랑은 상호성을 요구하는데 이 영화는 욕망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누가 규칙을 정하고 누가 정보를 독점하는가 하는 것이 곧 권력의 위치인데 1980년대 영화로서는 드물게 여성이 떠나는 선택을 하며 파괴된 후 구조받지 않아 스스로 관계를 중단합니다. 뉴욕의 차갑고 고립된 공간을 배경으로 관능적 장면과 공허한 침묵의 반복을 통해 사랑이라 믿었던 욕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자아를 잠식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4위 감각의 제국 감독 오시마 나기사 출연 마치다 에이코 아베 사다요 후지타치야 기치조요 나기사 오시마 감독의 감각의 제국은 단순한 에로 영화가 아니라 욕망, 권력, 죽음, 국가 이데올로기까지 파고드는 20세기 가장 논쟁적인 예술영화 중 하나입니다. 영화는 1936년 일본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데 전직 기생 출신 여성인 아베 사다는 연인인 기치조를 성관계 도중 목 졸라 살해하고 사후에 그의 성기를 절단해 소지하고 다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사랑인가 관계인가라는 논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영화는 이 사건을 도덕적 비난 없이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재현하는데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일본 억압의 시대로 무대는 1930년대 군국주의 일본입니다. 국가, 가부장제, 계급 질서가 강하게 작동하고 성은 철저히 통제되고 억압되며 개인의 욕망은 국가 가족에 종속되는 이 시대적 배경은 영화 내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주인공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핵심 맥락입니다. 아베 사다는 유곽과 하인을 전전하던 여성인데 한 여관에서 주인 기치조를 만나며 처음엔 단순한 성적 관계를 갖지만 후 둘은 서로에게 집착하기 시작해 빠르게 사회와 단절되고 일상과 단절되며 육체와 감각에만 집중됩니다. 밀실의 사랑은 세계의 축소판인데 둘은 여관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며 식사, 잠, 대화, 성행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외부 세계는 점점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랑은 세상 전체를 밀실 하나로 압축한 상태로 사단은 점점 더 기치조를 완전히 소유하려 하고 다른 여성, 아내,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을 공포로 느낍니다. 둘은 성행위 중 목을 조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처음에는 성적 흥분을 높이는 장치였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고 기치조도 이를 쾌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행위는 사랑의 소유이며 소유의 완성 생명 통제임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어느 날 밤 사단은 성관계 중 목 조르기를 멈추지 않고 기치조는 저항하지 않아 둘 다 이 결과를 어렴풋이 인지했음을 암시하는데 결국 기치조는 사망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공포에 빠지지 않고 시신 곁에 머물다 그의 성기를 절단해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간직하는데 이것은 폭력적 관계이자 동시에 사다에게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다는 거리로 나가고 며칠 뒤 체포되는데 영화는 죄책감도 반성도 교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사다의 표정과 감각만 남기는데 아베 사다는 사회적으로 억압받은 여성으로 희생자이자 가해자입니다. 사랑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한 인물이며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 급진적 주체인 반면 기치조는 지배자인 동시에 피지배자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이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죽음으로 관계를 고정시킵니다. 오시마는 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국가가 억압할수록 욕망은 극단으로 폭발하며 영화는 완전한 사랑은 가능한가라고 물으며 완전한 사랑은 상대의 존재를 완전히 소유라고 답합니다. 당시 일본은 천황과 국가에 대한 집단적 관계에 쌓여 있었고 사다의 밀실은 개인의 관계에 쌓여 있는데 둘은 닮아 있어 오시마는 사다를 비난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은근히 고발합니다. 실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극단적 사실주의로 여러 나라에서 상영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영화사 교과서적 작품으로 사랑이 사회와 도덕을 완전히 벗어날 때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밀어붙인 영화입니다. 3위 피터 문 감독 로만 폴란스키 출연 휴 그랜트 리젤려 피터 코요테 오스카여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피오나여 영화는 소심하고 간조적인 남자인 나이젤과 차분한 아내인 피오나의 영국인 부부가 휴가 중인 지중해 크루즈에서 시작하는데 유람선에서 휠체어를 탄 괴팍한 미국인 오스카 그의 정고 관능적인 아내 미미를 만납니다. 오스카는 처음부터 도발적이고 무례하지만 미미는 말이 거의 없고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남성들의 시선을 끄는데 오스카는 나이젤을 불러세워 자신의 연애사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오스카의 과거 회상과 현재 유람선의 긴장이 교차되는데 젊은 시절 오스카는 파리에서 미미를 만나 번개처럼 사랑에 빠져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채 하루 종일 침대에만 머무는 밀착된 연애를 합니다. 섹스, 놀이, 역할극, 파괴적 농담까지 모든 쾌락을 과잉 소비하는데 이 시기 사랑은 열정적이고 배타적이며 세계와 단절된 밀실의 낙원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는데 반복되는 쾌락은 권태로 바뀌고 오스카는 점점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미미는 사랑받기 위해 굴욕을 감내하면서 동시에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 시점부터 관계는 누가 더 상대를 상처 입히는가의 게임으로 변하게 되는데 관계는 점점 학대적으로 변해 오스카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미미는 그 폭력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스카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지만 미미는 그를 떠나지 않고 결혼을 하는데 이것으로 권력이 뒤집혀 이제 미미가 간병인이자 지배자가 되고 오스카는 육체적으로 무력해집니다. 미미는 그의 욕망을 조절 거부 유도하며 복수를 하고 사랑은 완전히 증오와 의존으로 변하는데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서 오스카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이젤에게 들려주며 의도적으로 그를 자극합니다. 나이젤은 미미에게 점점 끌리고 오스카는 이를 관찰하며 즐기고 미미도 나이젤에게 접근하며 이 삼각 구도를 위험한 게임으로 밀어붙이는데 이 모든 것은 오스카와 미미가 짜놓은 파국을 향한 장치입니다. 마지막 밤에 유람선에 가면무도회가 열리고 모든 긴장이 폭발하는데 오스카는 나이젤 앞에서 미미와 자신의 관계를 잔혹하게 폭로하고 미미는 오스카를 완전히 파괴하는 선택을 합니다. 결말은 이 사랑에는 승자도 구원도 없으며 남은 것은 쓴 달, 즉 사랑이 남긴 잔해뿐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왜 잔혹해지는가에 대해 영화는 사랑이 소유로 변하는 순간 사랑은 폭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스카와 미미는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자 상대의 고통을 통해 관계를 연명하는데 이 영화에서 성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굴욕의 언어로 누가 원하고 누가 거부하며 누가 통제하는지로 위계가 결정됩니다. 나이젤은 안전한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은밀한 욕망을 가진 관찰자로 그는 오스카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금기를 간접 체험하는데 결국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관객과 동일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폴란스키 특유의 밀실 심리극으로 해상과 현재의 교차를 통해 점진적 긴장을 유도하며 관능적 이미지와 냉소적 대사를 대비시키고 에로티시즘을 통해 도덕적 불편함을 강요합니다. 피터 문은 사랑이 끝났음에도 관계를 놓지 못할 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2위 ним포매니아 볼륨 1 감독 라스 폰트리에
출연 샤를록 갱스부르 현재의 주역 스테이시 마틴 젊은 시절의 주역 스텔란 스카스가드 셀리그만 역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ним포매니악 볼륨 1은 성을 소재로 하지만 자극을 넘어 인간의 욕망, 죄책감, 자기서사화를 철저히 해부하는 철학적 영화입니다. 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우울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2013년 12월 25일에 스페인에서 개봉되었고 한국에서는 2014년 7월 4일 개봉되었는데 볼륨 1과 볼륨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누워있던 성욕과 다증을 가진 여자 조를 유대인 남자 셀리그먼이 구해주고 조가 침대에서 셀리그먼에게 이곳에 오기까지의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말해주는 극중극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프롤로그는 나는 나쁜 인간이다로 조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지만 셀리그만은 자기는 그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해 영화는 윤리적 판단을 유보한 채 오직 이야기와 해석에 집중합니다. 챕터 1은 성의 기술적 발견으로 조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엄격한 아버지, 감정이 결핍된 어머니의 환경 속에서 숲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들어서며 조는 사랑 없이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기 시작해 친구와 함께 기차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몇 번 맺을 수 있는지 내기를 하는데 셀리그만은 이것을 낚시에 비유하며 성의 수집 행위로 변합니다. 챕터 2는 사랑의 침입으로 조는 제롬이란 남자를 만나는데 처음에는 무미건조한 성적 관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 문제가 발생하는가 조는 사랑은 성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성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데 셀리그만은 이것을 다성음하게 비유하며 여러 성적 파트너는 조화를 하나의 사랑은 단선율에 의한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챕터 3는 욕망이 만든 타인의 고통으로 조는 유부남과 반복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아내인 H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조를 찾아오는데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불편하면서도 냉소적인 순간입니다. H 부인은 아이들에게 여희봐. 이 방이 아빠가 나를 배신한 장소란다라고 말하는데 조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지 않으려 했으며 영화는 성적 자유는 어디까지 개인의 권리인가라고 묻습니다. 챕터 4는 성과 상실의 분리로 조의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는데 조는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도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은 그녀에게 극심한 혼란과 혐오를 안깁니다. 성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충동으로 변하는데 볼륨 1은 ним포매니악은 병인가, 정체성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조는 스스로를 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셀리그만은 계속 그것은 인간의 욕망일 뿐이며 당신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데 여성이 능동적으로 욕망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등장함과 동시에 그 욕망이 사회에서 어떻게 낙인 찍히는지 보여줍니다. 라스 폰트리에는 여성 혐오와 여성 해방, 연민과 잔혹함을 의도적으로 뒤섞었는데 지성의 폭력성을 대변하는 셀리그만은 친절하고 합리적이지만 모든 고백을 지적 놀이로 한원의 감정과 고통을 개념으로 덮어버립니다. ним포매니악 볼륨 1은 성적 타락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이야기로 이것이 볼륨 2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1위 러브 감독 가스파 노에 출연 칼 글루스맨 머피역 아우미 뮤유크 일렉트라역 클라라 크리스틴 오미역 러브는 가스파 노에 감독의 2015년 영화인데 전라 노출과 실제 선교 장면이 담긴 아주 수위가 높은 영화로 사랑, 성, 관계의 본질을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탐구한 프랑스 영화입니다. 감독 특유의 과감한 연출과 논쟁적 내용으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머피라는 남자가 비가 많이 오던 날 가장 사랑했던 여자친구 일렉트라와 함께한 인연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화는 비 오는 아침, 주인공 머피가 깨어나며 시작되는데 그는 현재 오미와 함께 살고 있고 그녀와 사이에 갓난 아들이 있으며 사랑 없는 일상, 원치 않았던 삶에 갇혀 있습니다. 그날 머피의 휴대폰에 일렉트라의 어머니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모호하지만 일렉트라가 실종되었거나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암시합니다. 이 전화는 머피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촉매가 되며 이후 영화는 거의 머피의 기억과 회상으로 구성되는데 머피는 영화 감독을 꿈꾸는 미국 출신 유학생이고 일렉트라는 자유롭고 예술적이며 감정적으로 격렬한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만나 강렬한 육체적 정서적 사랑에 빠지는데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고 성, 예술, 음악, 약물, 감정을 완전히 열어보이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둘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믿으며 절대적 사랑을 약속하는데 이 시기의 기억은 머피에게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남아있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사랑의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일렉트라는 머피에게 완전한 헌신과 정서적 독점을 원하는 반면 머피는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욕망과 호기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로 머피는 일렉트라의 동의하에 오미라는 여성을 성적 관계에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일렉트라는 점점 질투불안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머피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는데 영화는 자유로운 사랑이란 말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말합니다. 머피는 결국 일렉트라 몰래 오미와 관계를 맺고 그 결과 오미가 임신하게 되자 사실을 안 일렉트라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머피에게 연락을 끊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머피는 몇 번의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지 않는데 이 장면들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떠올려지며 머피의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현재의 머피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원하지 않았던 가족을 꾸려 일렉트라를 잃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녀를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머피는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지킬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말하는데 영화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아 일렉트라가 죽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피에게 사랑은 끝났고 남은 것은 기억, 죄책감, 상실뿐이라는 점으로 마지막까지 영화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욕망과 사랑은 같은가? 우리는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노골적이고 고도로 사실적인 성관계 장면으로 일부는 실제로 연기된 장면인데 감독은 관객이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연출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성적 관계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화적 서사와 감정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기존 로맨스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강렬한 에로티시즘이 특징입니다. 영화는 3D로 촬영되어 개봉 당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비주얼 선택은 성적 경험의 주관성 현실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노에 감독의 감각적 스타일과 결합해 강렬한 몰입감을 유도합니다. 사랑의 시작과 열정, 갈등, 후회까지 관계의 다양한 감정이 솔직한 대사와 장면을 통해 표현되어 단순히 에로 영화가 아니라 사랑의 복잡한 심리와 관계의 역동성을 영화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으로도 해석됩니다. 2015년 칸 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처음 공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개봉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반응은 혼재되어 감독의 연출력과 감정적 표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서사적 완성도의 아쉬움을 언급합니다. 단순한 섹스 묘사를 넘어 사랑과 성의 관계, 정서적 유대, 갈등 후회의 진정성을 담아내려는 시도 때문에 많은 찬반 논란을 낳았는데 이전 작품들처럼 극단성과 실험적 연출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IMDb 선정 에로틱 무비 톱10이었습니다.